자, 2021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 시작할게요. 자, 16에서 20번 문제 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 17번 포인트 기억, 그리고 18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풀어도 되죠? 바로 풀어봅니다. 자, A가 어딨나? A. 바로 풀면, 자, 뭐,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그러니까 이때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앞에, 상황을 맞닥뜨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상 앞에 놓이다. 철학자, 사람, 어떤 상황에 사람이 놓여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18번 문제가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 A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참상 앞에 놓이다. 참상 앞.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참상 앞에 놓인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철학자다. 이게 맞닥뜨린다. 상황을 맞닥뜨리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마 1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거는 사물이거든요.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아마 이게 살짝 좀 와닿지가 않아요. 살짝 와닿지가 않지만 이게 지금 답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상 앞에 놓여있다, 상황을 맞닥뜨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새로 산 연필에 책상 위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그 위에다가 두다 이런 건데, 아마 이게 접점을 상황이라는 접점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의도는 좀 이렇게 참작이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떨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나머지 한번 보면은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마음을 놓다. 들판을 가로지르는데 도로가 놓여 있었다. 하루로 빨리 다리가 놓여야 꽃무늬가 놓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경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답이 1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왜 1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자, 어쨌든,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청 문제가 이게 확실하게 다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은. 자, 그런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 떨어지게 만드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19번도 마찬가지네요. 19번과 20번 추론 적용 형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자,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체와 객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에다가 사람, 인간을 갖다 둬도 되고 객체에다가 뭐 자연 또는 뭐 사물 뭐 이렇게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이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철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중세 때는, 신중심 사회에서는 이 주체가 객체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로 신의 인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과가 있다. 그럼 이것이 왜 사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신께서 사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과인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과라고? 나는 이거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들면 바로 2단으로 2단 엽차기가 아니고 2단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마녀사냥, 파이어를 불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 지동소를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파이어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 그 무렵에는 어떻게 됐냐? 신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이성을 갖다 놓습니다. 즉, 신들이 모든 것을 어떤
존재 또는 증명의 근거로 삼아왔는데 이것을 인간이 대신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것 중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성이고, 이성을 이제 이렇게 객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었어요. 수학. 그리고 수학을 이 세상에다가 접목시키는 것, 적용시키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어 있고,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객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서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의 모든 것이 근거인 주체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인간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즉,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마 이성이 되겠죠. 예. 자,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왜 이게 반성하게 되냐면 인간이 최고고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의 으뜸으로 생각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그리고 인간 위의 모든 것들을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폐해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자, 서양의 중심 어떤 철학의 주류였던 서양 철학의 주류였던 주체 철학에 대한 반성과 그것으로 인한 이제 레비나스의 어떤 그 제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자, 초월이 뭐라고요? 예,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 철학의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용어가 철학적 용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경제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철학 인문 철학 지문이든 용어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반드시 매칭을 해놓고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 분석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월은 뭐다?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자, 아까 설명했죠? 주체 철학은 객체에 대한 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객체가 어떤 도구, 기계가 되고 또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주체 철학하고 레비나스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간단하게 또 정리하자면 기존의 어떤 철학, 서양 철학, 서양 철학은 주체, 객체,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인식이라네. 여긴 근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인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주체, 객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구를 삼거나 아니면 정복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이용을 해먹어요. 자, 그런데 레비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자, 주체를 동일자로 해서 자신과 이렇게 동일한 게 아니면 배제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서양의 어떤 주체 철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객체라고 하는 것을 레비나스는 타자로 두는 거고 나 이외의 모든 것으로 둔 것이고요.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체와 타자는 100%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타자가 주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환원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서양 철학은 역시 주체 객체이지만
이 객체를 정복의 대상, 도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면 레비나스는 이 객체를 이제 타자성에 대한 성격을 부여를 해서 이거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간다. 이 향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환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진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확립한다. 언제요? 이 향유가.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그렇죠? 이때 불확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닌 세상이에요. 내가 아닌 타자, 객체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00%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죠. 자,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주체성의 의미를 향유와 환대로 나눠놨고, 이 향유의 한계에 대해서 레비나스가 이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자, 열린 세계로 초월한다. 타자의 출현.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좀 다르죠? 앞에서 얘기했던 향유는 뭡니까? 그저 즐길 뿐입니다. 나 중심의 자기성을 확립하면서 그냥 즐기면 돼요. 타자가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은 뭡니까?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책임을 진다. 이게 환대가 되겠죠. 자,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 타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존재로 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다. 자, 그럼 자기성은 있는 거죠. 자기성은 있는 거면서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단락에서는 과연 환대를 하면 자기성이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타자다. 자기성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차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에 대한 요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레비나스 철학의 가치, 의의가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대한다. 그렇죠? 이때 동일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맞는 설명이죠.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그렇고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 이때 개체는 주체가 되는 거죠. 각각 개별적 주체.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 주체를 기꺼이 희생한다? 글쎄요. 5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다는 건 4번이 되는 거고,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이 아니라 주체성과 어떤 그 주체의 이외에 있는 것들 타자성이라 하고, 타자성은 주체를 열린 세계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확인해 봅시다. 기억 보이지 않나? 여기 있군요.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자, 주체를 열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타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 아니고,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 합의를 이룬다 아니고,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의 소멸 아니고,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정하게 한다. 예.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거꾸로 됐죠? 예,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17의 답은 4번. 18번은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참상 앞에 있는 철학자다 이건데, 어떤 상황에 놓여 상황을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 산 연필에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게 왜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전을 봐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18번 문제는 그냥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가가 어디 있었나? 지문에 있었나? 야, 레비나스 입장이 되겠네요. 네. 가는 이제 레비나스의 입장.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것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다.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홉스 알고 있죠? 홉스 사회개혁서를 주장한 사람. 이게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 세상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은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중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개혁설에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자, 이게 이제 사회개혁설이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 보기는 사회개혁설을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1번. 가는 레비나스였습니다.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같군. 2번. 가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자, 가는 국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3번.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요게 맞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보는 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열린 세계로 초대하는, 열린 세계로 이끌어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 박스 사회계약설에서의 타자는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하는 존재가 타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 4, 5번도 볼게요.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한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자, 가가 아니라 이제 보기만. 가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주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낸 것이 당연하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자기성이네. 그쵸? 자기성.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향유 쪽에 가깝죠. 자, 보기 1, 2번 먼저 제껴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렇죠? 자기성, 향유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두 번째, A는 그동안 누려온 자기의 자유의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 모습, 자, 자신의 자유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주체 모습으로 날아가고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좀 환대 쪽이 되는 거죠. 예, 향유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우선 답 꼽아놓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B.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환대네요. 예.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네, 이것은 이제 레비나스가 얘기했던 또 환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여 책임지는 태도. B가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5번 문제가 되겠어요. 역시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 분석할게요. 자,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 그리고 22번 내용, 자, 23번 A를 바탕으로, 자, A 보고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포인트 기억의 이유, 그리고 25번 박스 나와 있네요. 자, 지문 분석 보도록 할게요. 21에서 25번이 되겠습니다.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내용 증명의 어떤 그 기능. 내용 증명이란 여기는 이제 개념.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를 활용하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자, 포인트 문제 나왔죠?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예시,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자, 이거 언제 사용하느냐 이건 얘기죠. 내용 증명을 언제 어떻게 그 예시가 나타나 있어요. 자,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 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3부 제출, 발신, 수신, 우체국 3자.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에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 자, 유의점. 자, 그러니까 발송 시기, 언제 보내고 언제 받았다 이것만 증명할 뿐이지 그 문서의 내용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네요. 자,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진짜냐 가짜냐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내용은 유의점이 되겠죠. 3부 제출하고 내용 증명 진위까지, 내용 진위까지는 입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당연하죠? 우체국에서 그 소인이 찍힐 테니까 언제 보내고 언제 수신하였다, 언제 보냈다
이게 증명이 되죠.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는 내용 증명에 대한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내용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은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그죠?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네. 자,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자, 최고는 뭐였나요? 최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예. 자,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이 내용 증명의 기능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 채권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는 권리인데 그게 아마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텨요. 근데 채권자가 계속 말로만 갚으라고 앞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 채권의 어떤 그 권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즉 이 권리 소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소멸이 돼 버리면은 더 이상 이 돈을 달라고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거,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뭐한다?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그 채권 소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뭘 해야 된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면은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또 기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이 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때까지 또 뭐 청구 압류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또 이제 또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이라고 지금 이 단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된다.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소 이름이 봉투 겉면에 나타나 있는 주소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또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한다.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요 A 부분은 그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문제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23번 문제가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증명. 자, 수신인 땡땡구 땡땡동 땡땡번지 땡땡상사 가. 자, 1번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 추가. 맞죠? 그 다음에 나 방문 판매 계약 관련 제목이 되겠네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발신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계약 철회 요청으로 작성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써 있는 거는 방문 판매 계약 관련이라고 하면은 이게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목적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삭제 뭐 홍길동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두 글자를 삭제하였으므로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하여 이자 삭제로 써야 된다. 그쵸? 여기 지금 곧자 이거를 좀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 삭제 글자 수 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라. 자, 그러나 본인이 하던 흥은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4번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5번 자 6월 3일 발신인 홍길동인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이거 어떻게 알아?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 이게 언제 배달될지 또 언제 그 사람이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A 부분 보면은 맨 끝부분에 날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송 날짜,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자, 발송 날짜 쓰고 이름 쓰고 도장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발송 날짜가 있죠? 2021년 6월 3일 그리고 이름 있고 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사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모르죠. 언제 전달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네요. 자,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 발생.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철학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방문 판매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에 관련된 내용 지문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을 특정 제도 뭐였습니까? 바로 내용 증명 제도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맞네? 네. 나머지 볼까요?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 없습니다.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 없습니다.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 아닙니다.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그 속성을 유사 대상에 빗댔다 없습니다. 답 1번이군요. 22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죠. 기능 두 번째였네요. 방문 판매 청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 마지막 단락. 내용 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복사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 내용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제출하여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는다. 역시 맞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안 되죠? 계약 철회 기간 전에 보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4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인트 문제, 포인트 기억이 어디 있었나요? 야,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1번 수신인에게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발신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발신인이 의사 표시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법적, 이건 진위 판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타당한 것은 1, 2, 4번 중에 어떤 겁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 증명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뭐뭇을 요구한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인이 의사 표시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적용 문제가 되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해당 채무관계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어 갑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청구 또는 압류, 가처분, 뭐 이런 가압류 이런 거를 또 법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1.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돈 받아내기 위함이죠. 두 번째,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31일부터 중단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자,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 2개월 연장 안 되죠. 방금 얘기했어요.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연장하고 싶으면은 방금 얘기했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해야 됩니다. 5번,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자, 2021년 6월 31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채무 그 소멸시효 전에 이걸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연결 중 뿅. 자, 다음 질문 38에서 42번 질문 과학 질문이 되겠고요. 혹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겠어요. 자, 표제와 부제, 그 다음에 포인트 기억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A 부분 A 보고서 풀면 되겠고, 41번 B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즉 B 보고 풀면 되겠고요. 자, 사전적 의미인데요. 자, 요거는 뭐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 보기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 문제 42번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인데 요것만 이따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 보도록 해볼게요. 38에서 42번입니다. 자,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자, 차원에 대한 개념 설명했습니다. 자,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인 미터,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 단위인 초 등이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다 라고 말할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표현하는데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길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길이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길이와 길이 제곱은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다. 자, 그러면 물리량의 성질이 다를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시간분의 길이로 차원을 표현한다. 이런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 한다. 차원 해석에 대한 개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다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차원에 대한 개념, 네. 그리고 차원 해석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이제 차원 해석의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겠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가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문과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변의 각항들, 이 말을 알고 있죠? 예, 그냥 등호 생각하면 되죠. 뭐 A항, B항, 양변의 각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A에 있는 항들은 역시 동일한 것들 갖고 있어야 되고 B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차원의 동일성이라 한다. 자,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의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시간분의 길이는 차원이 같다.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등호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를 통해 그러니까 여기 거리, 길이 요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원이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이해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랑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의 식에서 시간분의 길이와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오호.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 조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항 내에서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없는데 그럼 이렇게 동일성이 유지되는데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더하기 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더하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식에서 이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 무시한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이제 그 동일한 차원, 각 항의 동일한 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차원환한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의미다. 오호.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전체 인원에서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되어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예를 들어 참가 산수 100명 중에서 10위를 했다면 n분의 1 0.1에 해당하고 20명 중 10위를 했다면 0.5에 해당한다. 무차원화된 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1과 0.5와 같이 차원이 없어져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가능해진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무차원화라는 것은 뭡니까? 단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양을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예시가 뭡니까? 무차원화는 예. 자, A 부분입니다.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 관계 대신 두 변수를 기준으로 되는 양으로 나누어 각각을 무차원화한 x, 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는 a분의 x, y는 b분의 y 값이다.
자, 그러면 요 A 부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지요. 40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 1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과 어느 개의 성장 곡선이다.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가의 수명은 80년, 성체 몸무게는 68g, 나의 수명은 10년, 성체 몸무게는 10kg이라 가정한다. 자, 다시 한번요. 그림 이름보다 사람과 개의 성장 곡선, 그리고 그림 2는 뭐다? 이것을 무차원화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 1을 보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세로가 이제 몸무게, 가로가 이제 시간, 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2는 무차원 변수로 표시된 성장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차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 개가 이만큼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차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준 거죠. 자, 1번. 그림 1에서는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 변수 관계로 파악할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프 그대로가 되어 있죠. 그쵸?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다가 일정한 68kg 정도부터는 점점 유지가 되고,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이렇게 자라면서 10kg까지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부분부터는 10kg으로 유지가 됩니다. 2번. 그림 1에서는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죠. 둘의 몸무게 변화가 그러니까 수명이 다르죠. 사람은 80세고 개는 1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원화가 필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3번.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 여기가 되겠죠? 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림 상태를 한번 볼까요? 좀 지워야 되겠다. 좀 지워놓고 보면은, 예. 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여기는 제외하고,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 나의 이 기울기가 어때? 쭉 올라가죠? 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성장 속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게 성장을. 근데, 이 개가 사람보다 어때?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개가 더 기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나보다 가가 아니라 가보다 나가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 확인해 봅시다.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0.2가 되겠네.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0.2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건 0.3이죠? 0.3입니다. 그래서 개는 0.2고 사람은 0.3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예, 같은 단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은 이제 80년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지문에. 네. 어디 보자. 여기 수명 80년이죠. 자, 그러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80년일 때 걔는 어떻게 되나요? 28, 16년이네. 그쵸? 16년을 살았을 때 그 도달 시점 자기 몸무게 10kg가 된다는 얘기고, 사람은 24세 때 83, 24, 24세 때
68kg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이 무차원에 된 그래프를 보자면은 개가 멍멍이가 그 10kg에 도달했을 때 자기 몸무게 도달했을 때가 0.2 그리고 사람이 68kg에 도달했을 때 0.3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80년 수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는 한 16년 그러니까 16살이 됐을 때 10kg 그리고 사람은 24세가 됐을 때 6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그림 2는 몸무게를 성체 몸무게로 시간을 수명으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내다. 이건 그래프 그대로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눠놨고 이렇게 나눠놨고 그렇죠? 예. 그리고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 그래프 설명 그 자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네, 이쪽이군요. 자,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m, 던지는 속도 v, 중력 가속도 g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또 b 부분 나왔죠? 이를 h는 요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변수의 차원은 h는 길이, m은 질량, v는 시간분의 길이, g는 시간제곱분의 길이이다.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져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는 c, g분의 v제곱.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고 지지고 볶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과정만 따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 공식이 나왔을 때 이 공식을 붙들고 막 끙끙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는 이러이러한 공식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력가 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더진 물체 최대 높이 h는 질량과 관계없으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자, 결과를 도출하다. 아까 우리 이것만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결과 도출. 자, 그러면 42번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잰다.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산출이 되겠죠. 산출. 계산해서 재는 것은 산출이라고 되는 것이고요. 도출은 이끌어 나온다.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구나. 산출도 여기 산출도 아니네.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재다. 시간을 재다. 뭐 양을 재다니까. 예. 뭐 측정쯤 되려나 측정? 네. 네, 여기는 도출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값이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 사전 의미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요. 자,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뭐 상식이죠? 상수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변수, 값이 변하는 것들은 이거는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전체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자, 뭐 마지막 단락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B 부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문학적 문제의 의미를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저기는 뭐 가치가 되겠죠? 예.
자, 그럼 B 부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41번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중요하군. 자, B 밑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B 밑부분에 여기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 훨씬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1번 아니고, 자, G를 제곱하여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수식구조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식구조가 나오고 막 이러면, 이거 뭐야, 계산해야 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찾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를 제곱하여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G를 제곱했는지 안 했는지 찾으면 됩니다. 자, B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G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G, C, 그쵸? GC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C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죠. 제곱이 아니네. 예, 제곱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예, G는 제곱, 이게 제곱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G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차원 해석으로 h는 v와 속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정리에서 나온 값이 뭡니까? 정리에서 나온 값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의 제곱을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속도하고 무관하다? 아니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죠. 자, 네 번째,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자, 요 내용은 어디 있었어요? 역시 B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갔냐? 이 부분이네.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과 관계없으며, 네, 질량과 관계없습니다. M0, 그러니까 0제곱이니까 빵이 되니까 질량과 관계없다는 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4번에 있는 것처럼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면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예,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AB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점 상태가 아니라 이 B 자체가 뭡니까? 자, A가 0이었고 B가 2였고 C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쵸? 이거를 만들어서 뭐 한 거예요? 예, 길이 차원을 단순화시킨 거죠? 예, 길이 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합이 1이죠? 요 합이 1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보면 ABC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길이 차원만 남는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얼핏 보면 이제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공식을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런 국어 문제는 안 나와요. 끼케 한 4층 연산 정도, 그리고 이제 방법이나 식은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 내용이 나와 있을 때 그 정보를 끌고 와서 이 보기에서 제시한 정보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매칭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무차원의 의미와 의의, 차원의 동일성이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고, 두 번째, 무차원의 여러 가지 방법들, 차원의 동일성과 변수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 번째, 차원 해석의 역사와 방법, 이거 당연히 아니다. 네 번째, 차원 해석의 이해와 의의,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한 이해를 중심으로. 차원 해석의 기능과 효용성, 단위 차원의 분류 안 나왔죠? 자, 그러면 1, 2, 4번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끝부분에 가면은 이 차원 해석에 대한 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 갔느냐?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의 이해, 즉 차원 해석의 의해와 의의가 나타나 있고, 차원의 동일성이 뭐고 무차원화가 뭔가를 전체적 내용으로 깔아두고 있습니다. 자, 39번 볼까요? 기억을 고려해 보기의 수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어디서 따라? 예, 차원의 동일성입니다. 차원의 동일성. 그래서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9번을 보니까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A는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A가 길이니까 얘는 길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B 곱하기 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 곱하기 C도 어떻게 돼야 돼? B 곱하기 C도 길이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B도 길이고 C도 길이라는 얘기죠. 여기 더하기 파이 D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D도 역시 길이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식이 이렇게 확립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BCD는 모두 길이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에요. B는 길이, C는 길이, D는 길이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BCD는 모두 길이 제곱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요.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B 길이, C 길이, D가 길이 제곱입니다. 3번 B와 C는 길이, D는 길이 제곱이 수식이 성립한다. 답 3번이죠. 나머지 4, 5번 B와 D는 길이, C는 길이 제곱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고 B는 길이 제곱, C와 D는 길이이어야 2와 파이 영향, 갑자기 2와 파이는 관계가 없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정보가 많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복잡해 보여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분석할 때는 조금 속도를 늦춰가면서 보시면 되고, 학생들한테 뜬금없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 국어 영역에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캐내어서 채굴 해서 보기하고 연결해서 매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